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딱딱한 경제책을 쉽고 편하게 읽어드리는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2시간에 1장 미중 경제 전쟁 예측 시나리오와 2장 통화 전쟁의 앞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전 동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앞 동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통화전쟁의 역사, 미일 통화전쟁 시작하겠습니다. 1949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밀월 관계였다. 1949년 중국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자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바람을 차단할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했다. 미국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경제를 해체하던 전략을 바꾸어 1949년부터 일본의 경제 부흥을 본격 지원했다. 엔화 환율을 달러당 360엔으로 고정해서 수출 경쟁력을 갖게 해주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물가를 하락시키고 정부 재정과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도록 지원했다. 일본 산업을 몰락시켰던 규제를 대부분 해제해서 철강, 자동차 등의 제조업 부흥도 이끌어 주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견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일본의 전자제품,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던 것이다. 미국은 대일본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으며 미국의 방직과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일본을 향한 미국 근로자의 분노가 커졌다.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1974년 미국은 일본을 향해 슈퍼 301조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제로 일본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로 바꾸어 N달러 환율을 360엔에서 266엔으로 낮추었다. 이런 강력한 조치에도 일본의 수출은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엔화 절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를 일본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으로 극복해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은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미국과 견줄 만한 첨단 기술 국가로 성장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싸구려 제품만 파는 국가가 아니었다. 지금 미국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중국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비슷할 것이다. 일본이 파죽지세로 성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 경제는 점점 나빠졌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오르기 시작한 물가는 80년 초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거의 15%에 이를 정도였다. 실업률도 8%를 넘어섰다. 마침내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통화전쟁의 칼을 빼들었다. 1985년에 일본은 GDP가 미국의 3분의 1에 이르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자신감에 가득 찼다. 일본 외환심의회는 엔의 국제화에 대해라는 문건을 통해 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했다. 곧바로 아시아 국가들에게 대규모 엔화 차관을 제공하고 수도 도쿄에 역외 금융시장까지 설립했다. 2012년 중국의 행보와 놀랄 만큼 비슷하지 않은가? 일본 정부가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엔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세계 각국이 외환 보유액에서 엔화의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을 제압하기 위해 통화전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1985년 9월 미국,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이 플라자 호텔에 모여 일본과 독일을 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독일과 일본이 화폐 가치를 평가 절상하여 국제무역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일명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달러화 강세 시정을 합의하는 조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독일과 일본이 재무장관을 불러 플라자 합의에 서명하게 했다. 일본과 독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무역 보복 등의 제재를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플라자 합의 후 5개국은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투매했다. 이런 시도가 2년 동안 지속되며 달러 가치는 30% 이상 급락했다. 그러자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은 일본을 향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일본이 금리를 낮추면
투자자들이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으로서는 손해가 뻔히 보이는 거래였지만 최대 수출 시장이자 기축 통화국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었다. 엔화 가치가 올라서 일본 기업과 투자은행들은 막대한 보유 자금으로 미국의 국채나 부동산, 주식, 기업을 더 많이 사들였다.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수출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환율과 금리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기술 개발이나 원가 절감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엔화 금리를 2.5%까지 인하했다. 엔화가 평가 절상되고 전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면서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 반면에 엔화 가치가 올라서 일본 기업과 투자은행들은 막대한 보유 자금으로 미국의 국채나 부동산, 주식, 기업을 더 많이 사들였다. 원자재 수입 물가도 크게 하락했다. 낮은 금리에 대규모로 풀린 자금이 일본의 증시와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자산시장에 대형 거품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대출 규모는 1980년대 초에 GDP 대비 50% 수준이었는데 1980년대 말에는 GDP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했다. 일본의 니케이 주가지수는 1985년에 1300대였으나 버블의 절정인 1989년 12월에는 3만 8천대까지 올라서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거래소가 되었다. 이후 니케이 지수가 폭락해서 91년 이후 다시 2만 1000대를 회복하는 데 27년이 걸렸다. 일본 부동산 시장의 시가총액도 아메리카 대륙을 몇 번 사고도 남을 정도로 폭등했다. 일본의 외화 자산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2년 만에 2배나 증가했다. 플라자 합의 이후 수출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내수 시장이 더 커지면서 일본은 더 잘 살게 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미국도 경제 회복의 가닥을 잡아갔다. 일본을 주저앉힌 통화 전쟁의 결말. 미국의 금융 자본가들은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해 금융 핵폭탄을 만들었다.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일본은 수출이 위축되었지만 자산 버블과 환율 효과로 부의 증식에 대한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일본인들은 주식과 부동산이 치솟는 가격은 버블이 아니라 탄탄한 일본 경제의 힘에 의해 뒷받침되는 견고한 성장 추세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착각 때문에 자산시장의 급격한 추락이나 일본 경제의 붕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일본의 자신감이 극에 달해 있을 때 모건 스탠리와 살로몬 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들이 주가지수 풋 옵션을 이용한 신상품을 들고 일본 투자자를 찾아왔다. 일본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상승하면 일본 투자자들이 큰 돈을 버는 금융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미국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면 큰 돈을 버는 니케이 지수 풋 워런트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미국 투자자들은 양쪽에 전부 상품을 팔아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다. 그리고 이 NPW가 인기를 끈 지 한 달 만에 일본 증시는 완전히 붕괴했다. 1985년부터 5년 동안 4배나 급증하며 4만 포인트 가까이까지 올랐던 니케이 지수가 1992년 1만 5천 포인트까지 폭락했다. 일본의 대형은행을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마저 자본금의 몇 배에 달하는 손실을 보면서 힘없이 무너졌다. 일본의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부동산 시장도 함께 붕괴하기 시작했다. 1985년 이후 51개월 연속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은 1991년을 정점으로 13년 동안 계속 하락했다. 주택은 60%, 상업용 부동산은 87%나 폭락했다. 일본 전체로는 당시의 재산 손실의 규모가 2차 세계대전 때 발생한 재산 손실과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 세계 10대 은행 목록을 모조리 점령했던 일본 은행들은 단 하나만 남기고 전부 퇴출당했다. 일본이 사들인 미국의 부동산과 기업들도 거의 다 헐값으로 되팔아야 했다. 자산 폭락, 엔고, 수출 경쟁력 하락 등으로 일본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본에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무너지는 경제와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10차례에 걸쳐서 총 130조 엔의 자금을 퍼붓고 엔의 평가 절상을 막기 위해 2007년 한 해에만 무려 7조 6천억 엔을 시장에 풀어 환율을 방어했다. 무너지는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이 살지도 않는 곳에 도로와 철도를 깔고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통화전쟁에서 패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최근에 3차 통화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이 일본처럼 환율 전쟁에서 패한다면 번영의 시대가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5년 미중 전쟁 시나리오에서 2장 통화전쟁의 역사, 미일 통화전쟁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금융위기 가능성을 알려주는 미래 징후, 환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꼭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